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격언은 우리 우주에겐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홀의 세계에선 더더욱 그런데요. 블랙홀의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아주 가볍거나 아주 무겁거나 질량의 양극단에만 블랙홀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죠. 그 사이 어중간한 중간 질량의 블랙홀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들이 하필이면 어디 이상한 곳에 짱 박혀 있어서 우리가 아직 그 존재를 찾지 못했을 뿐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란 건 우주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건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죠.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들의 질량 분포에서 텅 비어있는 이 질량의 간극, 매스 갭을 채우기 위해서 중간 질량 블랙홀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중간 질량 블랙홀이란 망령을 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중간 질량 블랙홀로 의심되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블랙홀들의 목록에서 중간 질량 블랙홀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지만 있긴 한 건지조차 확실치 않았던, 이게 있긴 한 건가 싶었던, 이게 정말 있긴 한 건지조차 확실치 않은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린 중간 질량 블랙홀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망령이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선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기 까다로운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딘가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확신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최근 새롭게 포착된 중간 질량 블랙홀, 그 의심천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블랙홀은 질량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최대 100배 정도로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죠. 이런 블랙홀들은 아주 무거운 별이 진화를 마치고 중력 붕괴를 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걸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죠. 흔히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블랙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블랙홀들의 세계에선 라이트급이죠. 이보다 훨씬 무거운 헤비급 블랙홀도 있습니다. 보통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데요. 이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 달하는 아주 압도적인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대한 블랙홀은 별 하나가 죽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오래전 은하 중심에 바글바글 모여있던 항성 질량 블랙홀들이 서로 반죽되고 성장하면서 지금의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빅뱅 직후 우주 초기의 거대한 가스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곧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거운 별 하나가 죽으면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은하 중심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아주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은 미들급 수준의 블랙홀도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양 질량의 1000에서 10,000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도 충분히 있어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중간 질량 블랙홀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들의 빈자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단순하게 가벼운 꼬마 블랙홀들이 모여서 병합된 결과일지 모른다는 가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요. 라이트급 블랙홀들이 모여서 서서히 덩치를 키운 결과가 이 지금의 헤비급 블랙홀이라면 당연히 그 중간 과정에서 미들급 블랙홀의 단계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들급 블랙홀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애초에 가벼운 블랙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품게 만들죠. 만약 중간 질량 블랙홀이 우주 어딘가에 짱 박혀 숨어 있는 거라면 우린 대체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거대한 은하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살고 있으니 그것보단 조금 작은 규모의 외소은하 또는 구상성단 중심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일부 관측들은 규모가 우리 은하에 비해서 1000배 가까이 훨씬 가벼운 외소은하 중심에서 중간 질량 블랙홀에 의한 흔적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시그널을 포착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들은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좀 더 규모가 큰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스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가 처음으로 관측되었던 행복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독일의 천문학자 라인하르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즈는 1990년대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괴물을 쫓는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는 캑 망원경, 그리고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 VLT를 활용해서 우리 은하 중심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죠. 별들이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모여있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개개의 별들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분간하기 위해선 아주 좋은 분해능으로 별을 관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캑 망원경, 초거대 망원경과 같은 아주 거대한 망원경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들은 2000년까지
끈질기게 다양한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은하 중심에서 확인된 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크게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들의 궤도는 겨우 수광년 이내 아주 좁은 영역 안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별들이 그리는 타원 궤도의 그 중심에서 딱히 어떤 밝은 천체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별들은 우리은하 중심의 중력에 붙잡혀서 궤도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겐젤과 게즈가 관측한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중심에 별이 들고 있다는 것은 그 중심에 아주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별들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당시 이 둘이 추정한 이 무시무시한 중력 덩어리의 질량은 무려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좁은 영역 안에 너무나 무거운 질량이 극도로 높은 밀도로 모여 있어야 가능했지요. 만약에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초거대 별 또는 성단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밝은 빛을 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볼 수 없었지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밀도로 물질이 모여서 반죽된 미지의 존재,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었죠. 이후 2020년 관측을 통해서 우리은하 중심, 이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한 두 사람은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물리학자 로저 펜로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은하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살고 있고 그 존재를 주변 별들의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게즈와 겐젤이 한 것처럼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 역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구상성단의 중심에서 바글바글 모여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우리은하 헤일로를 떠도는 구상성단 중에서 가장 밝고 무거운 곳으로 유명한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을 관측했습니다. 앞서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활용했죠. 이 성단은 지구에서 대략 18만 광년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광년밖에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 거의 1000만 개가 넘는 아주 많은 수의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죠. 심지어 맑은 밤하늘이라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단은 모태 성단이었다기보단 원래는 좀 더 규모가 큰 외소은하였던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데요. 우리은하 주변을 맴돌던 외소은하가 우리은하 중력에 의해서 형태가 부서졌고 외곽의 별은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높은 밀도로 별들이 모여있던 은하 핵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오메가 센터리 속에 살고 있는 별들의 화학 조성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조성을 갖고 있는 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세대 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은하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그동안 허블 망원경은 벌써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오메가 센터리 속의 별들을 꾸준하게 관측했습니다. 2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 정도면 성단 중심부를 떠도는 별들의 위치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20년에 걸친 허블의 관측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아주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는 별 7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별들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단 속의 공간을 누비고 있었는데요. 성단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의 질량만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성단의 탈출 속도를 일찍이 벗어난 수준이었죠. 탈출 속도를 넘는다는 건 이 별들이 성단의 중력에 붙잡히지 않고 바깥으로 튕겨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별들은 성단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성단 중력에 잘 붙잡혀 있죠. 이것은 성단 중심부에 밝은 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중력이 추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수광년도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 말이죠. 이것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 한가운데 아주 질량이 무겁고 밀도가 아주 높은 육중한 질량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질량은 대략 우리 태양 질량의 8200배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던 중간 질량 블랙홀, 미들급 수준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구상성단의 중심에선 일찍이 진화를 마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남긴 항성 질량 블랙홀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을 겁니다. 궤도가 비슷하게 겹치는 블랙홀들은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더 큰 하나의 블랙홀로 반죽되죠. 이런 일이 성단 중심부에서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태양 질량의 수천, 수만 배 수준의 미들급 블랙홀도 존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죠.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성단 중심의 항성 질량 블랙홀이 더 바글바글 모였을수록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들급 블랙홀을 쉽게 찾지 못했던 이유는 항성 질량 블랙홀에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이어지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중간 단계의 찰나의 모습을 우리가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일 수 있지요. 또 높은 밀도로 별들이 모여있는 비교적 크지 않은 성단의 중심부를 봐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분해능이 좋지 못했던 망원경들의 관측에선
이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관측을 통해서 그동안 간간히 보고되어 왔던 중간 질량 블랙홀 후보들의 신빙성 역시 더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앞서 천문학자들은 몇몇 외소나 중심에서 우리 태양 질량의 2만 배, 10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간 질량 블랙홀 후보들을 포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던 항성 질량 블랙홀, 또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까지 발견된 중간 질량 블랙홀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죠. 아직은 이 블랙홀들의 질량 분포에 텅 비어있는 매스 갭을 완벽하게 채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인류는 이 거대하게 텅 비어있는 블랙홀의 질량 간극을 좀 더 채울 수 있게 될까요? 아직까지 봤을 땐 블랙홀들의 세계에선 여전히 중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우주먼지가 새롭게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 갇힌 채 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냈던 천문학자부터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재고 우주의 지도를 완성하고 나아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꿈을 실현시켰던 이야기까지 우리 우주 그리고 천문학의 비밀을 밝혀냈던 8명의 천문학자들의 아주 디테일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가득 담겨있는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별의 실체를 처음 밝혀냈던 세실리아 페인, 별까지의 거리를 재고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었던 헨리에타 레빗,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 그리고 별의 최후, 죽음을 예측한 수브라마니안 찬드라 세카르,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했던 스티븐 호킹, 또 우주의 거대한 비밀, 암흑물질의 증거를 발견한 베라 루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여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세웠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실현시키면서 우주망원경의 시대를 열었던 낸시 그레이스 로먼까지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었던 이 8명의 천문학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천문학자, 또 천문학적 발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